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8월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속에서 높아졌고요. 하지만 셧다운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뉴욕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휴 주간의 첫날 감을 잡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식을 좀 보자면 국가정보자원 화재 소식에 정부 전산이 마비됐는데요. 화재 진압 쪽, 보안 쪽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100만 명의 중국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은 꼬리를 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요. 코스피가 1%대 그리고 코스닥이 3%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의 이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의 단면을 좀 들여다보면 우려가 직접적으로 해소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의 수급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강하게 포지션을 상승으로 잡는 듯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물량을 담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이 모두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물론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긍정적인 가운데 연휴 전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 드릴게요. 김채원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채원입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 PCE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도감을 표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경계감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환율도 1,410원 위로 올라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지수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난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1.19% 상승한 3,42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1.23% 상승한 채 845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외국인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5,7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였는데 오늘은 2,603억 원 담고 있고요. 기관도 3,216억 원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62억 원, 539억 원 사자세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상방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특징주로 첫 번째 삼성 SDS 가져왔습니다. 현재 3.53%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정부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 보유, 관리하는 핵심 국가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보안주들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 시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중화와 재외 복구 시스템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보안 등 IT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 SDS도 그중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니언스 가져왔습니다. 현재 11%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났다는 점 들으셨죠? 그중에서도 오늘 지니언스도 오전장 특징주로 가져왔는데요.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해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추가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대에 주목을 받는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지니언스는 계속해서 선제적 예방 대응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네이버는 지금 7%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2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네이버 11%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부터 4% 급등세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그 주식 교환 방식으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전면전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들렸던 이 소식과 함께 이 파트너십 소식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4% 상승했고 현재도 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맥 캐스터 김채원이었습니다.
네, 9월 29일 오전 11시 5분입니다. 이주호 전문가님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긴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거래일인데 이번 주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좀 놀랐어요, 아침에. 그쵸. 네, 좀 저도요. 놀랐고,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뭐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고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한 흐름을 보면은 수급만 딱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선물 다 사주고 있는데 선물 특히나 거의 1조 가까이. 그다음에 콜옵션 순매수, 풋옵션 순매도 완벽하게 상방 포지션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선물을 팔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살짝 밀린다. 이 부분을 좀 유추를 해보면 약간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약품 100%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타겟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 그 조건을 보면은 의약품 관세 부과를 하는 기준이 미국의 생산 거점이 없거나 그다음에 생산을 지금 시설을 만약에 만들거나 착공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는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2개는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HBM 공장이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데 28년도 완공 양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만약에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해도 어쨌든 그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짓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의 피해를 보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러한 상황은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쪽으로 좀 상승 쪽으로 강하게 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통화 스와프 관련 얘기는 뭐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언제 뭐 얼만큼 할 거냐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약간 그거를 기대하고 베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오늘은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오늘 시장의 상승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강세인데 이번 주가 사실 4거래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선 시장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장세를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를 좀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연휴가 길잖아요. 예.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변수는 이겁니다. 과연 추석 연휴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비중을 덜어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익권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이제 뭐 미리 가지고 계실 분들은 수익권일 텐데 저는 이 지금 금요일 날 급락 나온 거에 오늘 반발 매수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나 강하게 사주고 있어서 이게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이런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연휴가 너무 기니까 또 너무나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동안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그동안 뭐 수익을 챙기고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상승을 대비해서 뭔가를 좀 공략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도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어쨌든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적극적인 투자는 지양하자라는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짧은 안목 그리고 긴 안목으로 한번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볼까요? 주말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약간 뜻밖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서 뭐 수급에서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 전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쪽을 좀 강하게 볼 것인가 혹은 좀 길게 봐야 할 것인가 미리 살 부분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금 빠진다면 이번 주 앞두고 우리가 미리 사 봐야 할까 혹은 시장이 끝나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까 뜻밖의 강세다 보니까요. 어떤 부분을 좀 체킹 필요
필요할까요? 지금 오늘 뭐 사실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그 무비자 예, 관광 유입이죠. 맞습니다. 네. 유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지금 미리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예. 예를 들면은 뭐 카지노라든가 아니면은 호텔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동양이 상한가 갔는데 네. 지금 저 동양이 상한가 간 이유가 약간 그 중국인 분들 이제 단체 관광 오시면은 그 전세 버스를 활용하잖아요. 네. 동양이 동양고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 중국 소비주들이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추석 연휴 때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10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 4분기 이제 실적은 내년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중순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약간 성장주들보다도 오히려 실적주. 지금 만약에 굳이 내가 추석 전에 뭘 사겠다 네. 한다면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아,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자 보세요. 3분기 실적 제일 잘 나올 만한 섹터가 방산, 방산, 조선 조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이 답이 아닐까. 차라리 중국 소비주보다는 네, 그쪽이, 왜냐면 예. 이게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어쨌든 10월 달에 유커들 와서 카지노 드라백 늘리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실적 반영은 4분기예요. 왜냐면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3분기가 끝나고 4분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려면 4분기 실적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내년입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10월 달 중순 되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거 물론 이제 조선방산 뭐 원전 이런 쪽은 이 뭐 전반기 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실적 모멘텀 가장 뚜렷한 거는 조선방산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전력기기. 네. 예, 이런 세 가지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유독 실적 잘 나왔던 그리고 화장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2분기 실적 때 워낙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급락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류 부담을 완벽하게 덜어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만약에 4분기 좋아질 것 같아 그때 반응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포커싱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나는 3분기 실적 좋은 거를 보겠다 하시면은 추석 연휴 전에 이제 3분기 실적 잘 나올 만한 기업을 투자하시면 좋고 나는 이제는 내년까지 보면서 투자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중국 소비주 쪽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 속에서 우리가 연휴를 끝나고 온다면 어디에 좀 투자를 집중해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중국 관련주도 괜찮지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 그쪽 그리고 방산 쪽 괜찮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이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 찾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화재 소식이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 먹통이 된 건데 이번에는 뭐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 먹통 사태 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었고 여기에서 뭐 화재 진압이 빨리 나오지 못하면서 오늘 이 소식이 오늘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화재 진압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안타까운 소식 속에 통이 국가 전산망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소식에는 어쨌든 한 사람의 뭐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시장은 발빠르게 관련주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테마일까요? 사실 왜냐하면 롯데카드 때부터 보안 이슈는 너무나 계속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이쪽을 어떻게 좀 길게 테마가 아닌 끌고 갈 만한 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약간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카카오 쪽 화재 났을 때 그때 거의 한 달 정도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움직일 거냐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이후 때 어떻게 시장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는 정리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렇게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계속 그때도 나왔지만 이원화 전략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반응한 게 NHN이거든요. NHN 같은 경우가 이제 판교라던가 이런 쪽에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랑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NHN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그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이번 화제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은 이원화입니다. 이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한쪽에 집중되어 있던 거를 분산시키는 거 개념이 다시 한번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분산 과정 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 분산시켜 놓으면은 이쪽 데이터랑 이쪽 데이터랑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백업을 하는 동안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그 사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NHN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삼성 SDS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네.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안 관련주들은 어떤가요? 아, 이게 보안은 네. 사실 너무나 테마성을 많이 보여요. 사실 예. 대표적으로 뭐 센즈렉 같은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네. 그렇게 썩 막 저기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긍정적이진 말이야? 않다는 네, 말씀이시죠? 변동성이 네. 너무 크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사면은 오랫동안 좀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보안 특히나 보안 쪽은 이제 만약에 접근하시더라도 짧게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차라리 보안보다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해킹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거보다 어쨌든 지금 국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어쨌든 원인이 화재였고 그 화재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려면은 보안보다도 이원화 작업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쪽으로 오히려 그게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NHN이라던가 삼성 SDS라던가 조금 더 나가자면은 이제 더존비존 같은 기업. 네. 더존비존 같은 기업이 ERP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랑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공공기관에 ERP를 많이 팔죠. 근데 근데 이 종목은 예. 사실 그 지금 해외 사모펀드 운용사 EQT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네. 공개 매수가 12만 원에 지금 최대 주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또 풀이장에서 20% 올랐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건 사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된 거라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이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9만 원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KRX 시세로 보면 그럼 오늘 상승인가요? 네, 근데 이제 네. 상승분 다 반납했죠. 예, 아, 그래서 예. 공개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라고 오늘 확정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더존비존도 공공기관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존비존에서 만든 그 ERP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국가 전산망을 이원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뭐 화재 사건에 좀 가슴이 쓰리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일단은 보안 쪽에서 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세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네이버인데 화재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정부 인프라가 마비가 되면서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이 정부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네이버 오늘 강세 시현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두나무 이슈가 있죠. 나흘째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입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계열사로 편입한다. 이런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에 맞물려서 오늘도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이버 어떨까요? 네이버 지금 사실 저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도 네이버에 관한 관심이 없었는데요. 또 네. 올라오니까 뭐 정고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6월 달에 올랐던 거는 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랐는데 맞습니다. 저게 올랐던 게 다시 빠지고 나서 지금 두나무 얘기 나오면서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국가 전산망 이 두 가지 이슈를 다 받으면서 올라간 거라서 네. 저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요. 이제 근데 예.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네이버에서 그 지난주에 소식 나온 다음에 공시로 해명을 한 게 뭐였냐면 두나무와 협업에 대한 얘기는 있다. 네. 주식 교환에 대한 얘기는 있다. 근데 계열사로 편입시킨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어요. 공식화된 게 없다라는 예.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은 이미 지금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오늘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네. 거기 그 두나무 주주 중에 10% 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인수를 좋아할까요? 이 소식을 카카오가 싫어합니다. 싫어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죠. 네. 상법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냥 개인 투자자들 말고 네. 그 최대 주주 말고 그 안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주주들의 네.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반대 의사를 던지면은 만약에 이런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처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시장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어쨌든 두나무랑 뭘 하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건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두나무가 1년 매출이 거의 뭐 1조 몇천억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같이 좋죠. 뭘 했을 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사업으로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두나무가 계열사로 들어온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11%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나오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다. 네. 근데 만약에 저는 하나투자증권이랑 우리기술투자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걸립니다. 아, 마음에 네, 탁. 그게 예. 걸려서 거기서 반대를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진다. 이것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무난하게 30만 원 이상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힘이 너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하고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 한번 보면은 사실 지금 뭐 보시면 기관이 너무 많이 사주고 있죠.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좀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랑 비슷한 마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네, 뭐 이 어떤 되게 외국인지는 잘 한국인 모르지만 같으신데요. 네, 예. 저랑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아, 오늘 예. 또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근데 저는 이미 좀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서 팔기보다는 한번 30만 원까지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보유했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꺾여갖고 만약에 음봉이 깊게 나온다 그때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실. 예, 그렇게 네.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보유자의 관점이다라는 측면이신 거죠? 네, 여기서 신규로 따라가면 네. 이제 맨날 집에서 장 끝나면 네이버 뉴스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기보다도 또 추석 연휴 때 긴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이. 네,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이제 목요일 날 다 팔겠다라는 마인드면은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수의 심장이라면. 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두나무 이슈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 정부 화재 관련해서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카카오는 사실 업데이트 관련해서 잡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주가 흐름 같이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카카오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오히려 주가를?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맞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거면.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너무 반발이 심해서 네. 업데이트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를 해서 만약에 수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의 가장 큰 무기는 오픈 AI랑 협업해서 뭘 한다입니다. 그게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는 두나무와의 그런 MOU 네. 협력 이거를 얘기가 나왔고 카카오는 오픈 AI입니다. 근데 카카오가 네. 그게 사실 가셔야 되기까지 오래 걸릴 거고 카카오가 투자한 금액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카카오가 어쨌든 그래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더 큰 호재거리가 있다,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어쨌든? 보면은 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이버는 두나무랑 협력을 하는데 그 협력하는 업무 자체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겠죠. 이 업비트를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랑 업비트랑 연동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에 대한 걸 하거나 아니면은 업비트에서 뭐 네이버랑 같이 뭐 광고를 엮어가지고 하거나 네. 이런 거지. 지금 업비트랑 네이버랑 합쳐서 AI 서비스에 대한 뭔가는 없거든요. 오로지 거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수수료에 대한 부분. 수수료, 네. 그다음에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단데 카카오랑 오픈 AI가 협력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챗 GPT인데 예. GPT랑 카카오톡이랑 연결시키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다 AI 서비스를 위해서 달려왔고 네. 근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6월 달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카카오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픈 AI랑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모멘텀의 될 크기 수 있어요. 자체가 네. 크다 달라질 수가 있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적인 측면이랑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라간 네이버를 따라가기보다도 카카오가 낫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 인사이트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번 주 4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추석 전에 내가 좀 자금을 쓸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장중에 이렇게 오늘 장세만 해도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가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소식들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추석 연휴 긴 연휴 앞두고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공간 오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금 더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관세 다음에는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내장된 반도체의 가치를 따져서 관세를 내겠다는 건데 이게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때는 큰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사실 이 칩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그렇다면 한 가지 완성품에 들어있는 칩은 어떻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는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 안 했다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것이냐 미국으로 하면서 자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들을 분석해서 우린 투자를 어떻게 해봐야 할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주말에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그렇게 뭐 IT 투톱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될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무슨 뭐 칩 하나하나 다 관세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거죠? 모호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세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AI 가속기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PCB 기판 그다음에 HBM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관세를 매기면 네. 그게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그죠?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하나하나 이게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부품은 그나마 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뭐 휀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반도체는 그 품목이 너무 많아요. 유기적이잖아요. 예, 또.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 8대 공정에 들어가는 뭐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회로 그리고 그다음에 누르고 패키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실리콘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다 관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호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뭐 품목 관세를 좀 구체화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까지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HBM 네. 하나, 네. 그다음에 전체 제품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랑 완성차랑 그 안에 들어간 부품 이렇게까지는 되더라도 하나까지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2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메모리 반도체랑 이제 HBM 쪽 공장은 28년도에 지어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리나라가 좀 데미지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은 또 중국일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그게 타겟팅이 된다고 예. 한다면 그래서 그거일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됐으면 네. 오늘 반도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를 리스크로 생각 안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나쁘진 않게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미국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롯데바이오로직스 있거든요. 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가 최대 주주가 롯데 지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일라일릴리 공장 인수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의 세노바베이트 네. 엑스코플이죠.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령 관련된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게 분명히 이제 지금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까지 돌아가고 있고 네. 6공장, 8공장까지도 지금 증설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미국 그냥 하나 짓는다 이 정도로만 가도 지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재용 회장이 이거는 왜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에픽스가 이제 분할 상장 예정인데 에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라는 기업 중에 미국 FDA 승인 제일 많이 받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공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뭐 아니면 만들어진 걸 인수를 한다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고 지금 이 관세에 따라서 우선은 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은 타겟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유럽이랑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CDMO 쪽 세계 1위가 네. 론자예요. 론자 네. 스위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이제 3위가 캐털란트인데 캐털란트가 원래 미국 기업이었는데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럼 덴마크랑 스위스 다 유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 유럽에게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새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근데 조건에 미국의 공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노보노랑 다 공장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후지라는 데가 CDMO 하는데 거기는 10년 전부터 미국에 공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타겟팅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생물보안법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때려놓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만 갖추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문제는 네. 보톡스라던가 이런 쪽도 사실 그 의약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우리 종목군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걱정하기보다도 시장에서는 잘 풀릴 것이다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 CDMO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보톡스를 직접 수출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료를 주고 거기 미국에서 뭔가 만들어 버리는 대행을 맡겨 버리면 네.
관세 피해갈 수 있거든요. 아. 예, 한미약품이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나와서요. 알테오젠이 오늘 코스피 상장 이전에 대한 기대감에 4.25%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대장이 이렇게 가준다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인데 워낙 국한된 알테오젠의 국한된 호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알테오젠만 그렇다면 갈 것인가 혹은 제약바이오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아질 것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알테오젠이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가라는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4.25%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뭐 이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음. 어쨌든 유한양행 사례만 보더라도 FDA 승인 받고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할로자임 그 소송건이 아직 있어요. 네. 그게 10월 초에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머크사에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었고 키투르다 SC 판매권대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만약에 기각되면은 네. 그때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사실 음.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 공식은 많이 깨졌습니다. 네, 많이 깨졌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 할로자임과의 소송에 대한 건 해소와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의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조정받은 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유한양행을 보시면은 렉나자 FDA 승인 받고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UBS 쪽에서도 너무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진 않을까. 예,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네. 저는 알테오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체크해봤는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비만 치료제 쪽이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D&D 파마텍 코제가 나왔을 때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듯 했는데 거의 다 뺐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몇 거래일간 지지해 주려는 하단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장에서 뭐 캐파가 남아있다 먹을거리들이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오늘 그 일동제약이 임상 결과 나오면서 급등 나왔는데 예. 사실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값이 크고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보면은 화이자도 이제 비만 치료제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메세라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 먹을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인구 고령화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면서 당연히 그러한 비만에 대한 왜냐하면 비만이 모든 성인병의 약간 원인이에요. 원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과 스트레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진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사실 이미 노보노디스크랑 일라릴리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도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대장은 사실 요즘에 D&D 파마텍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올릭스, D&D 파마텍, 뭐 메시, 그다음에 GLP-1 이런 경구용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이 추가적인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함께하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장 끝나고 나서도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얼른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9일 11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2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28%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600여 종목이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1125종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양쪽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환율도 1,402원대에서 안정세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도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뭐 네. 보톡스 얘기 살짝 했는데 예. 오늘은 보톡스 맞으셨어요? 뭔가 얼굴이 신수가 환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에요? 네, 헤어를 이마가 많이 반짝반짝. 잘라서 그런 것 아,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왜냐면 아까 그 보톡스도 제가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쪽으로 수출할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걱정이 많으실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K보톡스가 지금 미국 말고요. 뭐 중동이라던가 다른 데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가 또 대웅제약 나보타 중동 관련된 확장 소식.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톡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톡스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나라에는 관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조금 약간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약간 K방산 느낌인 거죠. 왜? 미국의 보톡스 대표적인 게 엘러간인데 엘러간 보톡스 비싸요. 그 다음에 유럽 것도 비싸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게 좀 가성비가 좋죠. 그러면은 이제 뭐 중동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이런 쪽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K보톡스가 더 왜냐하면 삼양식품도 미국에 불닭볶음면 팔기 전에 이미 저기 동남아랑 이쪽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이 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K보톡스 지금 뭐 휴젤이라던가 뭐 메디톡스, 대웅제약 다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피부 미용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3분기 실적 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막 리포트 나오고 가이드도 잘 나오고 이러면요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적 말씀드렸죠. 네. 휴젤이랑 파마리서치는 이번에 화장품 관련주들 급락 나올 때도 피했습니다. 물론 조정이 나왔지만 예. 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 미용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아직 이 식약처 판매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뭐 올해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 보면 임상 끝났고 임상 3상도 끝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만 남은 상황이고 수출 허가까지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8월 달에 윤진 파트너스라는 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네. 여기가 최대 주주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 네. 저기서 800억 가량의 지금 최대 주주 인수 관련된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윤진 파트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주요 사업 내용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면은 이게 하여튼 이런 기관들이 움직이는 돈을 여기서 운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800억 정도를 베팅한다. 근데 여기 조건에 여기 자회사의 식약처 품목허가 완료인데 이 자회사가 보톡스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베팅을 하고 여기서 뭔가 이 조건에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저 자회사에 대한 식약처 품목 허가인데 저 회사는 하는 사업이 보톡스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3분기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물론 여기가 지금 실적이 당장 잘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보톡스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때 잘 나온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그런 시점에 식약처 품목 허가가 나온다. 이거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저는 좀 긍정적인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옛날 차트인데 네. 요게 보면은 어쨌든 121평선 월봉상 121평선 네.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거는 사실 참 이렇습니다. 지금 월봉을 딱 보면은 지금 오늘 약간 이번 9월 달이 약간 도지 형태의 캔들인데 네. 지금 121선 위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뭐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10월 달 가면은 이제 저 밑에 있는 5일선하고 5일선은 이미 올라왔고 그렇네요. 21선이랑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좀 상승 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저는 추가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저희 함께하는 공간으로 오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 종목명과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위에 링크가 오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도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서 이게 헷갈리는 건가 뭐 어떻게 할까 어려운데 오후장 우리 뭐 보면서 투자 이어가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사주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딱 수급만 보더라도 일단 선물은 1조가 넘었고 이제 개인들만 팔고 있죠. 그리고 옵션도 그렇고 지금 달러 선물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까지 보셔야 될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인 것 같아요. 오늘 선물 1조를 산 의미 이거를 상방 베팅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달러를 계속 팔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계속 판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달러 가치가 낮아질 거라고 베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달러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신흥국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신흥국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가 될 가장 큰 이슈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의 달러와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통화 스와프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 개입은 어떠세요? 네, 한국은행이 만약에 외화를 팔면서 네. 달러가 가치가 낮아지면서 네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그러진 않을 건데 어느 네. 정도 개입은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 딱 따지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쨌든 달러를 팔고 있다. 네. 그러면 달러를 판다라는 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증시에 수급이 들어오고 달러를 판다. 네. 완벽하게 반비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어지는지. 네, 오후장까지. 연속성을 예. 보이는지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상방 포지션을 잡아주는지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보셔야 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후장 이어서 이번 주까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환율에서 해답을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 오후장들 어떻게 투자하실지 고민된다면 옆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전략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만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